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기술을 신처럼 신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기술 과잉이야. 그래서 저는 일본 그 기술자들이나에게 그 사자성어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문현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소비자들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의 강철구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이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키입니다. 한국 거제 산지 8년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국에서는 장인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장인정신 하면 이제 일본이 곧바로 이렇게 연상이 돼요. 기술자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장인정신을 통해서 이것이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서 일본이 이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장인정신과 관련된 그런 업종을 보면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 대부분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는 사실 장인정신이 적합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장인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직업군이 대부분 동네에 이제 조그만 공장이라든가 산속에는 여관, 우동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그렇게 장인정신과 관련된 장수 기업들을 살펴보면 100년 이상 된 기업들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있고 200년 이상 된 기업들은 한 5,600여 개가 있고요. 1,000년 이상은 7개나 있어요. 네? 7개나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죠. 200년 이상 된 기업도 없고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있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최근의 일이니까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에 한 3만 개에서 5만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장인정신이 이제 왜 독이 되냐라고 한다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패로 아무리 정교하게 이렇게 갈아도 사람이 전동기계로 가는 것보다 정교할 수가 없거든요. 막 용접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용접이 더 정확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를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면 한 370여 개의 장수 기업들이 폐업을 했다고 그래요. 사기장 대를 잇지를 않는 거야. 이직군이 나 아빠가 하는 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기타를 치고 싶어. 나 한국 가서 연예인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나. 무슨 네. 말인지 알고 완전 와. 네, 공감돼요. 주변 친구들이 봐도 아빠랑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랑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른데 부모님께서 산업하시니까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네, 완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장인정신이 또 하나 이제 그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기술을 신처럼 신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기술 과잉이야. 좀 시간이 걸려도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에요. 불량품 나오지 않고 또 기술을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런 제품들이 메이드 인 저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메이드 인 저펜 하면 내구성 좋죠. 가성비 좋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10년 고장 안 나고 쓰는 것보다 그쵸. 뭐 지금 이제 디자인도 바뀌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한국이고 맞아, 빠르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마케팅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소비자들도 이 제품에 이거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불만을 가져요. 그럼 그 불만을 기업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럼 소비자들이 불만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일본 소비자들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좀 불편하긴 한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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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제품이 지금 최근에 좋은 제품인데 왜 안 팔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하냐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기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이걸 개선을 하다 보니 또 시장에서 잘 안 먹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일본에서는 팔려요.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일본 사람 받아들여. 일본 다 사람 받아들여. 팔려. 근데 해외에서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제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자 중심, 생산자 중심의 상품과 재화 서비스를 내다 보니까 좀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주기의 변화를 잘 대처하지 못한 일본 기업들. 네. 너무 공감되죠. 너무. 근데 사실 저도 이 장인 정신
까지는 아니지만 성격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맞아. 서양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데도 거기까지 해보려도 맞아. 솔직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그게 뭔가 용납이 안 돼서 만약에 해버렸을 때 그러면 더 시간이 추가되니까 그만큼의 이제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판매를 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장애정신의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약간 일본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은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약간 거다발이라고 해요. 포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 일본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맞아요. 그래서 조금 멈춰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훨씬 또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거다와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놔면 그래서 저는 일본 그 기술자들이나에게 좀그 사자성어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문현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소비자들이다. 그렇죠. 그것을 좀 인식을 하면 일본도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성향이 되게 다르다고 해요. 보통 한국은 오너 경영 체제이고 일본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도 과거에는 이제 오너가 있었었죠. 1945년 8월 15일 패전하고 나서 미국의 GHQ 제너럴 헤드쿼터가 일본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때에 일본의 재벌을 해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들이 군부와 협력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해체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오너 경영자들을 공직에서 추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기업은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누가 경영자가 돼야 되냐면 그 기업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이제 경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제조업 시대에는 사실은 오너 경영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물건을 불량품이 나오는데 오너가 야 만들어 이렇게 하면 그니까요. 사실은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하면 불량률이 나오는데라고 하는데 오너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품들이 불량률이 높았던 건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너가 아니니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을 좀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품의 완성도가 좀 시간이 걸려도 완성도가 높아지죠. 근데 이게 제조업 시대에는 아주 좋아요. 제품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는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게 제품의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의 패턴이 변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한국은 중소 중견기업도 오너 경영 체제가 많으니까 우리 빨리 바꾸자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기 좀 와주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이제 좀 네. 쭉 높인단 말이에요.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국 제품 벌써 나와 있으니까 속도가 다르죠. 네,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영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매뉴얼 사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네. 매뉴얼 사실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을 맞아요. 줄여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역시 또 시대가 또 바뀌었어. 아 진짜 약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본인들에게는 매뉴얼은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앞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이제 쳐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매뉴얼에 의존하다 보면은 창조력이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매뉴얼의 습관이 되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이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을 때 쉽게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면 벤처 기업은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사실 매뉴얼을 잘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한국은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대형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많이 알바를 해왔어요. 알바 가면 무조건 매뉴얼부터 해요. 그쵸. 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그거 한 달이 있잖아요. 매뉴얼 한 점 숙제하고 그 수업도 있어요 솔직히 알바하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에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시면 돼요. 유도리 있게 행동하시면 돼요. 이게 되는구나. 일본에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배워서 안전성이 있겠지만은 한국에서 스스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맞아, 들잖아요. 나 이거 책임져야 돼. 고민도 해야 되고 네, 생각해야 스스로 되고. 생각해서 해야 돼. 근데 일본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도 저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요? 맞아, 이렇게 맞아, 됐는데요? 맞아, 맞아. 라는 변명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맞네. 약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버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초등학생 때 수업이 있었어요. 그냥 수영하는 수업. 그거조차도 도장을 찍어요. 아 그쵸. 네, 엄마 도장 찍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래 또 도장 찍었었어요. 맞아, 저도.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뭐 사인이랑 도장 무조건 있었고 뭐 도장 만드는 수업도 있었고요. 안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즘 그래도 일본 좀 따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님도 그러세요. 이게 엄마 그냥 돈 주고 할 때는 이게 앱을 쓰면 된다 하면은 왜 이거 너무 불안하잖아. 이거 만약에 오해가 생기면 어떡해. 그쵸 그쵸. 이런 게 아직까지도 있으셔가지고 확실한 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일본을 빨리 이제 디지털화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맞아요. 심하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취업하거나 그럴 때도 발언의 인재상이 좀 다를 일단 그 일본에서는 취업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일본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가 하면 물론 이제 선진국이고 이제 직업이 세분화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본에서는 취업을 할 때 이과 문과의 구분이 거의 없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학교만 해도 한 40여 개 학과가 있어요. 메이지 대학에는 4개 학부밖에 없어요. 그쵸. 학생 수는 우리 학교보다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촘촘하게 학과가 분열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취업할 때 좀 약간 애매한 거야. 물론 이제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데는 그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이제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만 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부분 이제 종합직으로 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뭐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봐요. 네. 면접을 볼 때 이 사람. 친구가 여기에 잘 적응을 할지 맞아요. 인성은 어떨지 맞아요.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좀 발전성이 있을까 이거를 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또 하나는 급료 차이도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할 때 대기업을 굳이 안 가도 돼요. 네. 왜냐면 중소 중견기업을 가도 대기업 급료의 한 7, 8,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급료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급료 차이가 거의 반 50% 정도까지 날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니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월급을 적어받고 중소기업을 들어가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입사 자체를 좀 꺼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가 비록 인문계이고 너가 비록 뭐 이공계이긴 하지만 들어와서 지금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지 않겠니? 직업 자체가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배워나가니까.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인재를 뽑을 때 너가 완성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일본의 기업인들의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인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장인정신이 앞부분에서는 함정, 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배우고 협력하고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서부터 다리의 역할을 다리. 해나간다면 좋은 설린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부탁드립니다. 안녕.